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입니다. 아르떼에서 나왔고요. 원작도 유명하고 이 책도 워낙 많이 읽혔던지라 다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북튜버 얇은 독자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하다. 좋은 글 또는 좋은 책이란 여러 번 읽을수록 더 진하게 스며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작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배경옥 작가는 2006년 단편소설 고양이 산티로 신인상을, 첫 장편소설 스타일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다이어트의 여왕,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애인의 애인에게 등의 소설과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안녕 나의 빨강머리 앤 등의 산문집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도 매우 감각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산문집을 조금 더 애정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 책을 시작으로 대략 3권 정도가 더 대기 중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책을 낭독하기에 앞서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기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1908년에 출간되어서 고전의 반열에 놓인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그린 게이블의 앤이 물론 원작입니다. 그것을 지브리 스튜디오의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에 의해서 1979년 빨강머리 앤이라는 이름으로 50회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됩니다. 한국에서는 1985년에 방영되었다는데 저는 이것의 일부만 보았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작가는 바로 이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서 빨강머리 앤 50부작의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면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수없이 앤을 봤지만 언젠가부터 앤이 하는 말을 노트에 적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출발되었던 것이고요. 인생에 가장 힘겨웠던 고비마다 뜻밖의 위안과 웃음과 눈물을 선물한 이야기들을 일, 연애와 꿈의 좌절에 끝없이 맞닥뜨려야 될 날들을 다독이는 격려의 말로 되살려냈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싫은 사람 패키지 투어. 몇 년 전 홍콩에 취재 여행을 갔을 때 그곳 관광청 직원에게 하즈웨이 베이 근처 보링턴 다리 밑에서 일한다는 홍콩의 때리는 할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사라진 청계천 고가도로 밑에 작은 사당을 차려놓고 절찬 영업 중이었다. 바닥에 어지럽게 놓인 과일과 꽃, 향이 여러 개 꽂힌 단지들이 놓여있는 그곳을 걷는 동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각자의 신을 모시는 할머니들은 미워 죽겠다는 사람,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신 때려주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해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당시 나에겐 가장 미운 사람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딱 한 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평화시대라고 말할 법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간 마당이니 생각나는 대로 한 명의 이름을 적었다. 좋아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좋아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다.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할머니가 먼저 부적을 그린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그 부적을 귀퉁이가 달아빠진 벽돌 위에 올려놓고 때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다리 밑 제의가 시작된다. 이때 할머니들이 때리는 도구로 이용하는 건 놀랍게도 헌 신발. 어찌나 두들겨 댔는지 신발 뒤축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라
부적을 대충 때릴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디에서 그러한 괴력이 나오는지 할머니는 5분을 넘게 부적 여기저기를 이리저리 두들기고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누더기로 만들었다. 사실 신발 뒤축으로 때리는 동시에 쉬지 않고 뭔가를 중얼중얼 대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그만 괴롭혀라, 떨어져라, 자꾸 그러면 혼을 내주겠다는 식의 주문들을 외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그렇게 두들겨 패 너덜대는 부적을 호랑이 인형에 넣어 술떡을 먹여 태우는 장면은 내게 기이할 정도의 위로를 주었다. 때리는 할매를 만났던 일은 홍콩의 그 어떤 브랜드숍이나 레스토랑보다도 내게 인상적이었다. 비쩍 마른 말라깽이에 얼굴이 참 못생겼구먼. 거리낌 없이 직설을 퍼붓는 린드 아줌마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건강하다고 믿는 부리들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나는 뒤끝은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사람들에게 뒤끝이 있을 리 없다. 무례하긴 해도 애니, 린드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는 장면은 통쾌하기만 하다. 부당함에 대응해 화를 낸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가. 화를 내지 않는 게 매너를 넘어 약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부당한 감정노동이 된 세상이다. 별것도 아닌 것에 참았던 화가 폭발하는 분노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제대로 화를 낼 수 없는 세상이 만든 부작용이다. 우리는 분노의 건강한 기능을 거세당하거나 상실한 채 살아간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남기는 무의식의 상처는 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다. 화를 내야 할 상대에게 분출하지 못한 짜증은 마치 중금속처럼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불순물로 축축된다. 짜증이나 신경질의 화살은 결국 나를 향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은 방귀가 독하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이다. 한 신부님은 자신의 사제실에 샌드백을 걸어놓고 화가 날 때마다 두들겼다는 고백을 했다. 용서의 화신인 신부님도 그럴진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말을 말자. 술자리에서 홍콩에 때리는 할매 얘기를 했다가 홍콩 관련 여행 패키지 하나를 새롭게 만들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름하여 아무래도 싫은 사람 패키지.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뒤로 한 채 빅세일 중인 홍콩 쇼핑몰을 돌며 1차 힐링, 맛집 천국인 식당을 돌며 2차 힐링, 홍콩의 소원 비는 사원들을 돌며 나쁜 사람의 폭망과 나의 대박을 비는 것으로 3차 힐링, 마지막 하즈웨이 베이 근처 할머니들에게 찾아가 아무래도 싫은 그 사람을 마구 두들겨 패고 마음속에서 멀리 날려버리는 것으로 4차 힐링하는 것이다. 여행사 직원이라면 나는 이런 심신치유 패키지 상품부터 만들 것 같다. 절대 농담이 아니다. 사진에는 없는 사람, 아빠. 가끔 내 삶이 각박하고 지루해진 이유가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고 레코드 가게에 들리지 않고 점점 서점에 가지 않으면서부터가 아닐까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윤민의 집을 찾아봤다. 삐삐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의 오래된 사진집이다. 윤민의 집의 초판은 겨우 1000부 정도를 인쇄했다. 아마추어 사진가의 작품이었던 이 사진집은 당시 사진을 전공하던 남자친구가 처음 보여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사진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때부터 열화당 사진 문고도 사 모으기 시작했다. 1997년 가을, 교보문고에 비스듬히 주저앉아 처음으로 듀안 마이클의 사진과 최민식의 다큐멘터리 사진집을 들여다보던 기억이 난다. 사진을 전공하던 그는 사진의 힘은 정직한 시간에서 나온다고 말했었다.
요즘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사진을 찍는 시대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윤미 태어나서 시집가던 날까지라는 부제가 붙은 윤민의 집은 아버지의 눈으로 찍어낸 딸의 기록이다. 그 아름다운 성장의 기록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관통해 26년이나 지속된다. 아버지와 딸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이 사진집에 봉인되어 있다. 토목공학자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현장에서 일했던 고 전몽각. 장가 안 간다고 주위에서 어지간히 면박받던 한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며 아이를 키우는 일련의 과정들. 윤민의 식구가 손톱만한 타일이 깔려있던 옛날식 부엌에 앉아 오순도순 밥을 먹는 모습. 어린 윤미가 뭔가 서러워 커다란 눈에 그렁그렁 눈물방울을 매달고 우는 모습. 초등학생이 된 윤미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으쓱이던 모습. 윤미의 입학식, 윤미의 졸업식, 아름답게 성장한 그녀의 결혼식까지. 아빠의 시선이 담긴 딸의 사진 속에는 옛 기억들이 띄엄띄엄 담겨있다. 그 느릿한 시간의 간격들은 이 책의 맥박처럼 아주 천천히 뛴다. 지금처럼 사진들이 넘쳐나고 너무 많은 현재의 순간이 전시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보기 힘든 기적 같은 호흡이다. 감정이 메마르고 가족이 그리워지는 밤이라면 나는 이 사진집을 처방전으로 써주고 싶다. 윤민의 집을 펼쳐보다가 나는 매튜 아저씨를 떠올렸다. 지금 시대였다면 매튜 역시 앤의 성장을 사진으로 기록했을 거다. 앤이 처음 초록지붕 집에 오고 앤이 자라나 시를 낭송하고 마딜라를 도와 빵을 굽고 섬 전체에서 1등을 하고 대학을 가고 사랑에 빠진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자신의 눈 속에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다. 훗날 앤은 그 사진을 보며 매튜를 추억하고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진들 속에 정작 매튜 자신의 얼굴은 없다는 걸. 그녀는 어느 가을밤의 나처럼 문득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란 어쩌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자신이 평생 찍은 아이들의 사진 속에 정작 자신은 등장하지 못하는 사람.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건 나 자신뿐. 오래전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뺑소니 사고였다. 전화를 받고 병원 영안실에 갔다. 그곳에서 울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너무 어린 죽음이었고 너무 아픈 죽음이라 더 그랬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와서 뭐라도 먹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 나는 하루 종일 식사를 거부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머리가 아팠고 눈이 부어서 떠지지도 않았다. 그런 내게 죽은 친구의 엄마가 다가와 밥은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백하다 못해 백지장 같아진 얼굴로 말이다. 간청을 못 이겨 구석에 앉아 국물을 입안에 떠넣었다. 그때의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누군가의 죽음 곁에서 살겠다고 퍼넣는 국물이 끔찍했지만 그것이 동시에 맛있고 따뜻하다 생각했다. 밥을 우겨 넣자 갑자기 더 큰 허기가 밀려와서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나는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했다. 버석버석해져 아프게 당기는 얼굴에 남성용 보디로션을 아무렇게나 발랐다. 정신을 차려보니 비에 젖은 편지처럼 도착한 친구들 중 일부는 우느라 넋을 놓고 있었다. 뒤늦게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친구의 뒷모습도 보였다.
뒷마당에 나갔다 들어오는 친구의 옷과 머리에선 유독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다. 밀려 들어오는 손님을 안내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친구도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맞이한 늦은 새벽. 부산에서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한 친구와 이야기했다. 그 친구에게서 이번 사고의 운전자가 취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친구와 결국 슬펐던 기억이 아니라 좋았던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죽은 그녀가 유독 냉면을 좋아했다는 것과 우리가 여름이 가기 전 함께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다. 은하가 평양냉면 국물이 꼭 대걸레반 물맛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친구가 이 얘기를 꺼내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피식 웃었다. 그녀의 볼에 팬 보조개가 너무 예뻐서 슬펐다. 아마 그때 나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죽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자기 몸 움직여 밥 먹을 정도의 힘만 있어도 사람은 어찌됐든 사라지게 된다는 말의 뜻도 조금씩 알 수 있었다. 아저씨의 무덤가에 꽃을 꺾으면서 꽃이 예뻐서 본능적으로 향기를 맡는 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옆에서 밥을 씹어 삼킬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이다. 나는 이제 절대라거나 결코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었다. 절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이럴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간신히 이해한 삶이다. 전나무 뒤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거나 마당에 연분꽃 꽃망울이 봉긋해지는 걸 보면 아저씨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이런 것들을 재미있어 하다니 어쩐지 아저씨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께서 안 계시니 너무나 쓸쓸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나 인생이 무척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돼요. 오늘만 해도 다이애나가 우스운 말을 했을 때 전 무심코 웃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전 이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엇보다 전 웃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으나 진다는 것. 간절함과 노력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어른들의 오랜 동화였다. 그것이 인간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켜낸 믿음이 아니었다면 연금술사나 시크릿 같은 책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짐작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는 대부분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과 희망은 언제나 인기 검색어 1위, 스테디셀러처럼 잘 팔리는 단어였다. 하지만 예술 장르인 사진의 예를 들어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포토 리뷰와 어워드, 페스티벌의 대다수는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는 적지 않은 액수의 참가비로 운영된다. 가수가 되거나 연기자를 바라는 아이들의 꿈 너머에는 수많은 보컬 학원과 연기 학원들이 있다. 바리스타 학원, 항공 승무원 학원, 미술 학원. 꿈꾸는 청춘들 뒤에는 늘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알물 공부로 공부를 다시 교육으로 바꾸면 벌어지는 일이다. 누군가의 꿈이 다른 누군가의 밥벌이가 되는 구조. 어른이 되며 내가 목격한 꿈은 그렇게 퇴색되어 갔다. 적어도 그것이 꿈과 직업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 더욱 그랬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기 희생을 포장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소설 등단을 포기한다는 엘의 말을 듣다가 이런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 재능은 균등히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우연에 의지할 것이다. 꿈이 악몽이 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간절하면 할수록 악몽의 내용은 더 끔찍해질 것이다. 예술은 불공정과 불공평의 세계이다. 중요한 건 어쩌면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노력하지 마라 사이에 있는 말들이 아닐까. 꿈은 이루어진다와 꿈은 꾸라고 있는 거지 이루라고 있는 게 아니다 사이의 말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인간은 죽는다 정도가 아닐까. 한때 나는 노력이 의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늘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의지박약이란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이젠 노력이 일종의 재능이라는 걸 안다. 노력은 의지가 아니다. 노력이야말로 어떤 면에선 타고난 재능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재능 말이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걸까? 왜 이 세계의 멘토들은 그래도 죽도록 노력해 봤냐? 라는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던지는 걸까? 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노력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이기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앤이 살았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의 48%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나는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긴다는 건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 익혀야 한다. 더 나아가 지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나는 언제나 지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학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마치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게 낙법인 것처럼 지는 법, 잃는 법을 익힌다면 세상을 사는데 확실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이다. 앤이 말한 노력해서 두 번째로 좋은 게 지는 것이라는 말의 방점은 노력에 있지 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앤의 말 속에는 세상에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체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은 어떤가? 학 1000만 마리를 접는다 한들 내게 무관심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니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을 선택하는 편이 옳다. 실패도 잘해야 다음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지는 것 역시 그렇다. 젊음을 삶의 맨 마지막에 놓을 수 있다면 청춘은 언제 끝날까? 20대가 끝나면 30대가 시작되면 청춘도 끝나는 걸까? 청춘은 누구의 말처럼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일까? 하지만 성성한 백발에 마음 많은 청춘이라 힘주어 말하며 원색 꽃무늬 원피스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노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나이가 들면 늙고 낡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숲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것이다. 나무도 계절에 따라 몸을 바꾼다. 여름엔 무성하고 겨울이면 헐벗는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 청춘은 여름이고 노년은 겨울이다. 나무가 늙으면 무너지고 스며들어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어린 나무들을 키운다. 죽는 슬픔이 있으면 태어나는 기쁨이 있다. 늙음이 있어야 젊음도 있다. 앤과 친구들의 나이는 11살. 이들의 인생 시계는 이른 새벽 즈음일 것이다. 그런데도 다이애나의 말은 청춘의 끝을 선고하듯 비장하다. 낭만의 시대는 갔고 이제 남은 건 현실뿐이라는 선언처럼 들리니까 말이다. 다이애나를 제외한 친구들은 모두 퀸 학원에 입시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점점 시험이 그들의 현실이 된다. 갈 길이 달라진 우정은 이제 멀어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학교가 달라지고 동네가 달라지고 취업의 길이 달라지고 나면 마음은 조금씩 멀어진다. 옛 친구는 가고 어느덧 새 친구가 온다. 하지만 청춘이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와도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나는 이제야 버나드 쇼의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납득한다. 젊음은 스스로 너무 반짝여서 다른 존재들의 반짝거림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봄에 피어나는 꽃이 얼마나 예쁜지, 가을의 단풍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가슴 아린지. 젊음은 스스로 너무 심각해서 삶이 때때로 농담을 던지듯 가벼워야 하는 무엇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비는 애벌레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찬란한 날개를 펴며 나비가 된다. 그렇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으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다. 젊음이 인생의 처음에 놓여 있는 건 아무래도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아닐까. 톨스토이의 말이 맞다. 내가 신이라면 나 역시 청춘을 인생의 맨 마지막에 놓겠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토록 푸릇한 청춘이 놓여 있다면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만약 12월 31일에 창문을 열었는데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눈보다 하얀 벚꽃이 피어 있고 그 위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호랑나비들이 날아다닌다면 우리는 그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희망 속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문득 인생의 절정이 놓여 있는 순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계절의 순서, 나이를 먹는 순서, 요일의 순서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을 말이다. 그것이 도무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이런 엉뚱한 상상들을 하게 된다. 빨강머리, 내 안에 오랜 소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앞일을 생각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미리 생각해보는 건 자유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부쩍 추워졌습니다. 아무리 아직은 가을이야, 가을일걸, 가을이면 좋겠는데 하면서 때를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입니다. 이제는 겨울이에요. 건강 조심하자는 인사. 좀 지겨울 때가 됐는데 그래도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돈은 없이 살아도 건강은 합시다. 조심들 하세요. 감기 들지 않게. 오늘 가져온 책은 안녕 나의 빨강머리 앤입니다. 제가 이전에 읽어드렸던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의 배경옥 작가의 두 번째 앤 이야기죠. 제가 그걸 업로드한 이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좋아했던 책이어서 누구라도
저만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푼 가슴을 가지고 녹음해서 업로드를 한 것이었는데 반전이었죠.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조회수가 거의 바닥. 웬일일까? 어째서일까를 열심히 생각해 봤더니 알겠더라고요. 다들 이미 읽어보신 거야. 너무 유명한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또 읽어준다 한들 관심이 안 갔던 겁니다. 다 읽은 책인데 뭐, 그죠?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게 더러 굉장히 글이 다르게 읽힌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전작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렸어.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안내판 하얀색 카드 하나 제가 걸어 둘 겁니다. 저 영상 40개 만들면서 처음 카드 걸어봐요. 아직 안 보셨다면, 안 들어보셨다면 반드시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전작만큼 좋았던 신작은 아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지는 않으셨겠지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낭독해 보려 합니다. 와, 이것도 조회수 얼마 안 나오면 저는 진짜 앤에게, 백영옥 작가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이런 책은 아저씨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었던 거야. 막 이렇게 자책할 것 같아요. 자, 아저씨가 읽어도 되는 책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슬픔까지 안아주는 친구, 빨강머리 앤을 다시 만나다. 어릴 적 잊히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다. 학교에 가기 싫어 차에 종일 숨어 있다가 나온 일. 그 어두운 차고에서 쥐약을 먹은 고양이 해피의 죽음을 목격했던 일. 나는 아직 부릅뜬 그 어린 눈을 기억한다. 어떤 일들은 기억나고야 만다. 아무리 깊은 기억의 창고 속에 숨겨둬도 예고 없이 찾아와 기어이 문을 열고 만다. 그렇게 열린 문틈으로 어둠은 때때로 나를 뒤흔들곤 했다. 그러니 어린 내게도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폭우가 몰아치는 날 무조건 나를 지켜줄 무엇이 절실했다. 빨강머리 앤이 나에게 해준 말을 기억의 창고에 모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은 그때 내 안을 파고들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던 날, 다친 곳을 한 번 크게 더 다친 날, 나는 빨강머리 앤을 만났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나를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배우며 자라는 중이라고.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을 낸 후 많은 독자들을 만났다. 기억나는 일이 많지만 지방 강연 중 만난 한 독자의 말이 또렷이 떠오른다. 앤이 건넨 말을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앤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내게 아직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는 걸 알게 됐다. 고통과 슬픔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다짐을 해도 몇 번씩 무너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원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고통과 상실에 관한 많은 책을 읽고 쓰며 내가 알게 된 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깨진 잔 속의 물은 엎질러졌다. 쏟아진 물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들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깨진 잔을 치우고 쏟아진 물을 닦는 것뿐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은 내 밖에
과거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있을 뿐이다. 그걸 믿어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 컵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깨진 컵을 주워 담고 쏟아진 물을 닦는 지금이 없는 한 미래는 허상일 뿐이라는 걸 아는 일이다. 낙천성은 운 좋게 타고나는 것이지만 낙관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애초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낙천성이 아니라 스트레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낙관성.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그것이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 살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앤이 내게 온 몸으로 보여준 진실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여린 손길이 속삭이던 진실 말이다. 이 어린 현인을 보며 다짐했다. 그러니 많은 것을 가지고 크게 외치는 걸 지혜라 불러선 안 된다고. 초록색 지붕집에 오기 전 빨래를 마르게 하는 바람에게도 제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던 이 작은 아이의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생각한 건 힘겨웠던 과거가 지금의 앤에게는 트라우마가 아닌 강한 동기가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위안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일에 가깝다.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 깊은 내 어둠을 잠재워줄 존재는 그러므로 이미 내가 아는 것들, 내 안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 나온 후 푸나 보노보노처럼 어린 시절 불안을 잠재우던 수많은 동물 친구들이 등장한 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의 상상 친구 빙봉처럼 세상에는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닌 슬픔도 함께 있으며 나의 슬픔이 옛 친구를 다시 불러 모은다는 걸 알만한 나이에 다다랐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라는 걸. 이 책을 읽는 일이 앤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였다는 걸 다시 발견하는 일이었으면 한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뿐. 51세에 은퇴한 지인이 있다. 30대부터 은퇴가 꿈이었던 그는 은퇴하면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정말 조기 은퇴를 했다. 말뿐인 은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놀랐다. 자발적 은퇴자인 그의 꿈이 세계의 일주라는 것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흥미로운 건 은퇴만 하면 멀리 떠날 줄 알았던 그가 여전히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유를 물었더니 비행 공포증이 생겼다고 했다. 비행기를 타면 숨쉬기도 힘들고 기체가 조금만 흔들거려도 온몸이 뻣뻣해져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도 딱히 이유를 알 수 없다가 어느 날 이전에 비해 가진 게 많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사는 게 힘들고 일이 안 풀릴 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시간과 돈이 있는 지금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될까봐 생전에 없던 공포가 생겼다며 그는 씁쓸히 웃었다. 그가 고등학교 교과서 중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지리과 부도였다. 페루, 터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려서부터 그는 늘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 지도에 그곳의 지명을 표시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양에 있는 크리스마스 섬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
이름이 예쁘잖아. 근데 이제 그 풍경이 궁금하지 않아. 구글맵에 로드뷰로 다 봤거든. 거길 굳이 꼭 가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는 살아보지 않은 나이를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게 간단치 않다는 말도 했다. 어차피 살 수 있는 건 지금뿐이란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무 악착같이 평생 은퇴하면 이라는 주문 속에 현재를 구겨 넣은 것 같다고도 했다. 그의 말에 돌이켜보니 나 역시 그랬다. 오랫동안 내게 현재는 그저 힘든 고통의 과정일 뿐이고 내 진짜 삶은 언제나 미래에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우리는 많은 가정법 안에 산다. 이것만 끝내면, 이번만 참으면 이란 말 속에 종종 시간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 가족과 친구, 건강은 나를 그저 기다려주지 않는다. 취업했고 이사했고 은퇴도 했으니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늙은 부모는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크는 아이들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생길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순차적인 방식으로 얻기 힘들다. 그러니 결심했다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집에 돈이 없어 소풍의 즐거움을 미뤄오던 앤에게 찾아온 버트 아저씨네 가족들과의 짧은 여행. 앤은 소풍을 통해 난생 처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한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아까워서,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까 미뤄두었던 소풍을 만끽하며 그 순간 앤은 자신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빨강머리의 존재조차 잊는다. 이 순간의 행복이 오랜 고통을 상쇄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김추자의 봄비가 흐르는 술집. 은퇴 이후로 그토록 바랐던 자신의 행복을 미루고 있다는 지인의 말이 짠하여 술잔을 기울인다. 그의 마지막 말에 안심했다. 이제 냉면 먹을 때 좋아하는 계란을 마지막에 먹지 않으려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마음 가는 대로 살려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 역시 결심했다. 모둠 초밥을 먹는다면 이제 참치 뱃살부터 먹으리. 빨리 시들어 아름다운 것이 꽂히고 단풍인 줄 알았으니 계절이 바뀌면 가장 먼저 두 눈에 담아두는 사람이 되리. (5분) 후의 삶. 앤처럼 고아이고 어쩐지 생김새까지 비슷한 주디. 지인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디는 말한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것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저는 작은 행복을 많이 쌓을 거예요. 이 문장은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은 감정이라서 우리의 생각처럼 저축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크게 실망했다. 행복도 잠도 저축이 가능해서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말에 몰아자면 과거의 우울과 피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행복이 지속되거나 쉽게 저축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적정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복의 평균값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 크기가 아닌 빈도라는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자잘한 행복을 놓쳐선 결코 안 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고 불행한 사람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다고들 하지 않는가.
72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교 인생 관찰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다. 그랜트 연구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1937년에 시작돼 하버드 입학생들의 72년 인생을 추적했다. 연구는 우울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도 어떤 장년기를 보내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했다.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저자는 방어 기자를 꼽고 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건 방어 기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에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면한다. 책에 의하면 유머나 인내심 같은 방어 기제는 사람을 끌어당긴다. 한편 자기 회피나 투사, 왜곡 같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자신에게 순간적인 위안이나 만족을 주지만 타인에게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어릴 적 나는 엄마에게 말을 안 들으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으러 올 거란 말을 들으며 컸다. 애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으며 자란다. 망태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나와 달리 애는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고 여린 아이가 느낀 공포와 불안은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곧 고아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마음은 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에게는 이 전제가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사는 불치병 환자의 마음처럼 읽혔다. 그래서 앤이 시간을 잘게 쪼개고 쪼개 아픈 과거나 불안한 미래로부터 달아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로 선택한 게 아닐까 싶다. 실연과 실직 후 1분 1초가 괴로웠던 내게 평생 기억할 만한 말을 해준 건 여러 번 연애를 실패하고 헤어진 애인에게 한밤중 자니? 라는 문자를 수없이 보내야 했던 선배였다. 앞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둔 그녀는 이런 괴로운 시간들은 당근처럼 토막내 5분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게 건넸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괴롭잖아. 근데 그 하루를 1시간, 30분, 아니 5분으로 쪼개면 그나마 괜찮게 느껴져. 5분을 견디면 5분 후의 삶이 조금 나아진다고 믿는 거지. 그리고 5분을 견딘 나를 칭찬하는 거야. 어떤 사람 중에는 숨을 쉬지 않고도 5분을 견디는 사람도 있으니까 5분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눈시울처럼 붉어지는 노을을 낮꿈처럼 피어나는 벚꽃을 보며 그 순간에 감사하는 앤의 마음은 틀림없는 자기 보호 본능이다. 온 우주가 이 작고 여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든 강력한 방어 기제다. 불행을 느끼면서 딱 그만큼의 행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앤에게만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나쁜 일이 생겼으니 틀림없는 액땜이라고 믿는 우리의 여린 마음들도 그러하다. 나이가 들수록 내 상처와 불행을 사는 게 그렇지 뭐라고 일반화해야 견디기 쉬워진다. 타인의 불행을 내 행복의 연료로 지피는 날도 생긴다. 냉소는 가깝고 희망은 너무 멀게 보인다. 하지만 살면서 깨닫는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 다행도 있다는 사실을. 행복을 다행이라 바꿔 말한다고 삶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걸. 이제 나도 행복을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 조금씩 바꾸어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이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보통날의 고마움을 기억해야겠다. 앞으로도 여러 번 잊겠지만 잊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려 한다. 그냥 좀 쉬어. 선배, 살면 살수록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나이 들면 사는 게 좀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후배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잡지계에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식 에디터를 뽑는 대신 외부 필자로 기사를 막는 일이 다반사. 이젠 팀원 없는 편집팀장인 친구가 생길 정도이다. 개인적으로 힘내라는 말을 싫어한다. 라디오 DJ로 일하는 동안 공무원 시험에 8년째 떨어졌고 여자친구에게 실연당했고 회사에 사표 냈다는 사연에서도 힘내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우리는 너무 힘내며 살고 있다. 힘내의 대표적인 의지력은 마치 근육 같아서 쓸수록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놀랐다.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제야 낮에 참다가 밤만 되면 야식 욕구가 폭발하는 이유가 낮 동안 소모된 의지력이 바닥난 탓이라는 걸 이해했다. 우리는 힘내는 기술을 부지런히 축적해왔다. 당일 배송의 샛별 배송, 24시간 카페와 마트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이 만든 서비스다. 하지만 힘내자 기술이 쌓이는 동안 사람들은 집단적인 소진 증후군에 걸려 넘어졌다. 그 부작용이 집단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회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후배에게 말했다. 고민해서 10분 안에 결론이 안 나는 문제는 사실 걱정해도 별 소용이 없어.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그냥 놔둬보자. 어디 멀리 떠나겠다는 생각부터가 강박이야. 그냥 좀 쉬어. 예쁜 찻잔에 좋아하는 차를 따뜻하게 마셔. 너를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해줘. 힘들 때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괴로움에도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균형이 맞추어진다고 상상하는 습관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겨울이 길면 봄이 찬란하게 느껴진다. 고통스런 마감이 있기에 한 권의 책도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단단했던 고통도 조금씩 참을 만한 무엇으로 바뀌곤 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고통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만이 고통을 극복하는 법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내게 다가온 그 고통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다. 애는 상습 이별자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이별했고 여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법한 고된 생활 중에 유일한 친구였던 엘리자 언니도 결혼 후 집을 떠났으며 조애너 아주머니 부부를 따라 이사하면서 의지했던 민튼 할머니와도 작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애니,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이별에도 슬픔에 총량이 있다고 상상한 건 아닐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훗날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실패나 실수에도 끝이 있을 거라 믿으며 아, 아주머니, 내일은 아무 실수도 하지 않는 새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겁지 않으세요? 라고 명랑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동네 강아지들이 저를 내버려 주질 않네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